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효과적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도 그들 편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그룹은 중앙동맹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반대편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합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연합국의 인구와 자원이 합쳐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일에게 전쟁은 큰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두 전선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쪽에는 프랑스와 영국,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즉, 독일은 군대를 두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독일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군대를 완전히 동원하기 전에 프랑스를 먼저 빠르게 무찌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독일군의 대부분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서부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두 개의 대규모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 즉 러시아와 가까운 독일의 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프로이센에는 독일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서부에서 프랑스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들어오자 독일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러시아군 사이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무선 메시지도 독일이 감청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지휘관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이들을 하나씩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일 지휘관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독일군은 러시아 제2군의 대부분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제2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 지휘관인 알렉산드르 삼소노프 장군은 패배 후 자살했습니다. 탄넨베르크 전투 이후 독일군은 동프로이센에서 또 다른 러시아 군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들도 패배했고 러시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바로 패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 제국은 매우 거대했고 여전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전투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이 동쪽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동안 서쪽에서는 훨씬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첫 번째 계획인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14년 말이 되자 양측 모두 긴 참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참호는 군인들이 총알과 포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곳에서 서부 전선에서 몇 년간의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이 참호에서 나오면 기관총과 포격을 받으면서 열린 지대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얻는 영토는 아주 적었습니다. 한편 독일은 러시아와도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1917년이 되자 러시아에서는 큰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차르 정부가 무너지고 그 후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1918년 3월 러시아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에 서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큰 이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일은 동부에서 많은 병력을 서부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917년 미국도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미국 병사들과 보급품이 유럽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군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대규모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 봄, 독일은 독일 춘계 공세라고 불리는 연속적인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예 병사들을 이용해 적의 방어선에서 약한 부분을 찾아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의 공격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후퇴시키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는 못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계속 전진하면서 음식, 탄약, 그리고 다른 보급품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지쳐 있었고 새로운 병사들도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공격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미군 병력은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가 많은 전투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이 강력한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년이 넘도록 싸울 수 있었을까요? 독일군 군사계획 그리고 경제에는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독일은 패배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독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세르비아는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투던 문제 중 하나는 보스니아였습니다. 보스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곳으로 많은 세르비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보스니아가 자신들과 가까워지거나 합쳐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908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결국 보스니아를 제국에 완전히 합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르비아는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다음 통치자가 될 사람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은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보스니아계 세르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국은 독일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세르비아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그냥 점령하도록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엄격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는 대부분의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지역 분쟁이 점점 커져서 큰 유럽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가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경계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준비를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가까운 관계이며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동쪽에서는 러시아, 서쪽에서는 프랑스와 동시에 싸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슐리펜 계획이라고 부르며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거대한 군대를 완전히 준비하기 전에 프랑스를 먼저 신속하게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무찌른 후 독일은 대부분의 군대를 동쪽으로 이동시켜 러시아와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는 강력한 방어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벨기에를 통해 진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중립국이었고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군대가 벨기에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지만 벨기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벨기에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보호하겠다는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벨기에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영국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의 진격이 빨랐습니다. 그들은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파리 근처까지 접근했고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14년 9월 프랑스와 영국군이 제1차 마른 전투에서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독일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리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양방향에서 오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서부에서는 독일이 더 이상 멀리 진격할 수 없었고 동부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싸워야 했습니다. 1915년 독일은 동부전선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함께 그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멀리 후퇴했고 러시아는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러시아를 전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길어질수록 어느 쪽이 먼저 병사, 식량, 무기, 그리고 돈이 바닥날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적들이 합치면 자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해군을 이용해 독일로 향하는 수많은 선박들을 차단했습니다. 이것을 해상봉쇄라고 부릅니다. 그 목적은 독일이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자재,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물품들을 얻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평범한 독일인들이 그 영향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독일은 프랑스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16년 2월, 독일은 베르댕을 공격했습니다. 베르댕은 프랑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군이 이곳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계획은 프랑스가 그곳에 많은 병력을 보내도록 강요해서 그들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르덱 전투는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베를린, 결국 독일은 원하던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르댕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만의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16년 7월, 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연합군도 멀리 돌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덱과 솜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얻은 영토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부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독일은 동부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916년 8월, 루마니아가 중앙동맹국에 맞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로부터 영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신속하게 반격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루마니아 군대의 대부분이 패배했고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가 점령당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에는 석유와 많은 농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몇몇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1916년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상대로 브루실로프 공세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병사와 보급품을 보내야 했습니다. 즉 독일은 자기 전쟁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독일은 도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영국의 봉쇄와 수학 문제로 인해 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916년에서 1917년 겨울에는 식량 부족이 극심해졌습니다. 감자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무를 주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순무의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모두가 진짜로 순무만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봐도 식량 부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충분한 음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몸이 약해졌고 정부와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분노도 커졌습니다. 1917년 이듬자 몇몇 독일 도시에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음식, 더 나은 임금, 그리고 전쟁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팔개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영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상대로 잠수함, 즉 유보트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영국의 보급선을 끊어서 영국이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관련된 선박들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위험이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지도자들은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 영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은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다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술은 전쟁 지역으로 향하는 선박을 늘 경고한 뒤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짐엄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에서 보낸 비밀 메시지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경우 멕시코와 동맹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멕시코가 동참하면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멕시코의 옛 영토를 되찾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전쟁에 참전하자는 여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독일에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차르 정부가 무너졌으며 결국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를 전쟁에서 빼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양면 전쟁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모든 병력을 즉시 프랑스로 이동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은 동유럽에서 점령한 넓은 영토에 여전히 많은 병력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독일 병력이 서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독일이 1918년 대규모 봄 공세에서 사용한 병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공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 엄청난 진격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과 보급품이 바닥나자 공격은 멈췄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8월, 연합군의 대규모 반격인 백일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다른 연합군들이 함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새병력, 전차, 대포, 그리고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지쳐 있었고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교체한 것도 힘들었습니다. 독일군은 점점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의 동맹국들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9월, 불가리아가 처음으로 항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스만 제국이 10월에 항복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1월 초에 항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만이 남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부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군인들은 지쳐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10월 말, 독일 해군 지휘관들은 영국 함대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일 해군 병사들이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전투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군에서 반란이 시작되었고 이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과 군인들도 합류했습니다. 혼란이 커지면서 카이저는 더 이상 나라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9일, 카이저 비렐름 2세는 권좌에서 물러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11일, 독일은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전투가 멈췄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미국도 참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다른 동맹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독일은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독일의 수입이 차단되었고 국내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국 4년이 넘게 이어졌고 독일의 전쟁 노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독일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싸울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독일이 강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전쟁 준비에 진지하게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독일은 훈련, 병사들의 이동, 그리고 군사계획 수립에 대해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독일 참모본부입니다. 이곳은 군대를 위한 대규모 계획을 세우는 군 장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곳에 선발되는 것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군사 계획을 세우는 군인들로 그들의 훈련, 경험, 그리고 군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프랑스, 러시아 또는 두 나라와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군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명의 병사가 필요한지, 어디로 이동할지, 그리고 어떻게 신속하게 전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교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전장에서 상황이 변할 때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무엇을 확보하거나 해야 할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세부적인 단계 하나하나를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전장에 있는 장교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이 끊기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면 항상 상급 지휘관의 새로운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독일 병사들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전쟁 전 독일은 징병제를 사용했습니다. 즉, 많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훈련을 받은 전직 군인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독일은 모두 신병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집된 예비군 중에는 이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일군에는 많은 병사들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대규모 군사이동, 포병 지원, 그리고 다양한 부대의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훈련된 병사가 있더라도 전투 지역에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독일의 철도망이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 군사부대가 어떤 기차를 사용할지, 그리고 언제 출발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상세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병력이 필요할 때 병사들은 무기와 보급품과 함께 신속하게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두 방향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러시아와 싸울 때 추가 병력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병력이 필요할 때는 일부 부대를 서쪽으로 다시 이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강점은 단순히 훌륭한 계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전투가 참호전으로 바뀌자 독일군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참호전에서 박격포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격포는 폭발성 포탄을 위로 쏘아 올린 뒤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소형 포병 무기입니다. 포탄이 높은 각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참호 안에 숨어있는 병사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일부 박격포는 대형 포보다 훨씬 작아서 전선 가까이로 옮기기도 더 쉽습니다. 독일도 중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형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할 때 중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벨기에는 독일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던 강력한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 요새들 중 일부를 파괴하기 위해 매우 거대한 대포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도 배워서 자신들만의 더 뛰어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위는 더 이상 독일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술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문제 중 하나는 적의 포격이 너무 강할 때 첫 번째 참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유연한 방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병사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대신 방어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쪽에는 소수의 병사만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을 늦추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쪽에는 기관총, 대포, 더 많은 병사들이 있는 더 강력한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안전한 곳에서 대기 중인 예비 병력도 있었습니다. 적이 1차 방어선을 돌파하더라도 그것이 곧 독일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우선 적 공격군이 지치고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예비 병력을 사용해 반격을 펼쳤는데 이를 심층방어 또는 탄력적 방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땅의 매 미터마다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온전히 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을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제1차 세계대전 후반부 전투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새로운 공격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돌격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격병은 특별히 훈련된 독일 병사들로 어려운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돌격병은 적의 강력한 방어선에 대규모 병력을 바로 투입하는 대신 약한 부분을 찾아 공격했습니다. 강력한 기관총 진지가 있어서 점령하기 힘들 때 그곳에 많은 병력을 바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진지를 우회해서 방어선의 더 약한 부분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적의 후방에 있는 통신, 포병 진지, 보급선을 파괴합니다. 방어선이 혼란에 빠지면 더 큰 독일군 병력이 뒤따라 공격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침투 전술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전투 방식을 생각한 것은 독일만이 아닙니다. 다른 군대들도 비슷한 방식을 실제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를 발전시키고 훈련하며 대규모 작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이 전술은 1918년 독일의 공세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 방어선을 깊숙이 돌파했고 많은 영국과 프랑스 부대를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일군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처음 진격은 매우 빨랐습니다. 하지만 멀리 나아갈수록 식량, 탄약, 그리고 포를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원과 보급의 부족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의 강점 중 또 다른 큰 이유는 그들의 산업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독일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은 철강, 화학, 기계, 군사장비 생산에 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전쟁은 엄청난 양의 탄약, 포탄, 폭약, 그리고 다른 보급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의 봉쇄 때문에
독일은 몇몇 중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것들 중 일부를 자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독일의 첨단 화학 산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 중 하나가 하버 보슈 공정입니다. 이것은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암모니아는 비료에 사용되지만 폭발물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이 덕분에 독일은 수입 질산염을 구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의 폭발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독일 산업이 뛰어나도 끝없이 식량, 석유, 원자재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장에서 뛰어난 것과 전쟁 전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군은 계획을 잘 세우고 훈련도 뛰어나며 철도 수송이 빠르고 포병 전력이 강하며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전술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나라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다시 프랑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다른 동맹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술보다 자원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한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적군을 후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독일 지휘관이 상대편 지휘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수년 동안 더 많은 신병, 식량, 석유, 무기, 돈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인상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독일 군대가 싸움을 못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독일군은 뛰어난 훈련, 계획,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군사적 실력만으로는 독일이 가진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일군 병력과 보급품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연합국의 자원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미국 병사들이 대거 도착하자 그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누가 가장 뛰어난 군대를 가졌는지 겨루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또한 누가 충분한 인력, 식량, 공장, 원자재,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더 오래 싸울 수 있는지 겨루는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